IEF 두 번째 해설 동영상입니다. 자,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의 아민기나 카르복실기의 전하가 pH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냥 그림만 빠르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예시 그림이에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의 경우는 카르복실기 3개, 여기 있네요. 그러면 아민기 2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PI는 6.4라고 얘도 역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액의 pH가 낮은 경우, PI가 6.4라고 했으니까 PI보다 이제 PI는 단백질의 특정 고유 특정 값이고, pH는 그 단백질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pH를 말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산성, pH가 2인 수용액에 이렇게 녹였을 때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H 플러스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카르복실기는 COO- 형태로 존재해도 수소이온이 가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COOH 카르복실기 중성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민기의 경우는 NH2 중성 형태로 존재하고 싶어도 H 플러스 수소이온이 가서 결합하기 때문에 NH3 플러스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낮은 경우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카르복실기는 100% 다 중성화 된다는 건 아니고 많은 카르복실기가 중성화가 되고 아민기는 많은 아민기가 양성화가 됩니다. 양성 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됩니다.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높으니까 당연하겠죠. 많이 가서 결합을 하니까. 그래서 단백질이 플러스 전하를 갖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pH가 낮으면 플러스 전하를 갖고 얘를 전기장하에 두게 되면 음극 쪽으로 보통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수용액의 pH가 높은 경우, 즉 이 단백질의 pI 값인 6.4보다 수용액의 pH가 높은 경우, pH가 10이라고 해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OH- 이온의 농도가 높죠. H 플러스 농도는 낮고, OH- 이온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카르복실기에서 H 플러스를 떼갑니다. 그래서 H 플러스와 OH- 가 결합해서 H2O 물이 돼버리고, 카르복실기들은 음성 전하를 띠는 형태로 이온화돼서 많이 존재하게 되죠. 아민기는 NH3 플러스 형태인 아민기조차도 이 OH-가 H 플러스를 떼가버리기 때문에 NH2 형태의 중성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전체적으로 음성 전하를 많이 띠게 돼요.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양극으로 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OH-의 작용,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세 번째, 이 단백질의 PI가 6.4라고 가정을 했는데 우연히 pH 6.4 용액이 만들어졌어요. 거기다 이 단백질을 집어넣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액의 pH가 단백질의 고유 특성치인 PI와 같은 경우, 그러면 카르복실기 중에 이온화된 숫자와 아민기 중에 이온화된 숫자가 같아집니다. 여기서 예시로 하나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온화된 카르복실기가 26개, 이온화된 아민기도 26개, 동일해지죠, 개수가. 그러면 알짜 전하, 네찰지가 단백질의 알짜 전하가, 전하를 다 더했을 때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중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경우는 이 전기장을 걸어줘도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하에서 양극이나 음극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이
자기가 녹아있는 수용액의 pH에 따라서 카르복실기와 아민기의 중성이냐 아니면 이온화돼서 전하를 갖느냐가 달라지게 되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백질이 양성 전하가 더 많거나 음성 전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었죠. 그럼 양성 전하가 더 많으면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음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음성 전하가 더 많으면 양극 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pI 값과 같은 pH에 수용액에 단백질이 녹아있을 때는 이온화된 카르복실기의 숫자와 이온화된 아민기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단백질의 netcharge, 그 알짜 전하가 0이 되고, 그래서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줘도 이동하지 않는다까지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단백질의 알짜 전하가 0이 되는 건 모든 카르복실기가 중성이고 모든 아민기가 중성이라서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게 지문을 만들면 지문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양성 전하를 갖는 이온화된 아민기의 숫자와 음성 전하를 갖는 카르복실기의 숫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0 더하기 0이라서 0이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37인데 마이너스 37, 이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netcharge, 알짜 전하가 0이 되는 건 두 개의 이온화된 카르복실기와 아민기의 숫자가 같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액의 pH에 따라서 단백질의 pI보다 낮은 pH에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니까 단백질의 플러스 양성 전하를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전기장하에서 음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pI보다 높은 pH에서는 OH-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 전하를 갖는 카르복실기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의 netcharge, 알짜 전하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전기장하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등전점에서는 이온화된 카르복실기와 이온화된 아민기의 개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알짜 전하가 0이 되고, 그래서 전기장 하에서도 이동하지 않는다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다 이해하신 거고요. 백그라운드 부분이지만 그걸 이해하시면은 IF는 되게 쉽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IF 등전점 전기 영동이고요. 자, 단백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유의 등전점 PI 값을 갖습니다. 근데 단백질이 100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100가지 단백질마다 PI가 다 틀려요. 그걸 이용해서 단백질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등전점 전기영동이고, 기기 사진이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요쪽이 요게 파워 서플라이 전원 장치예요. 살짝 확대해서 전원 장치고, 이렇게 전원이 이어져서 이쪽하고 이쪽에 전극이 있죠.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임의로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젤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로딩을 한다고 해요. 단백질 혼합물을, 여기 어디 웰이 있을 텐데 이쪽인 것 같은데, 단백질 혼합물을 여기다 넣어주면 단백질에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같은 단백질은 같은 줄에 존재하게 돼요. A 단백질은 여기, B 단백질은 여기, C는 여기, D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하여튼 이 젤은 수평 형태로 만들어진 젤이죠. 자, IF 등전점 전기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젤을 먼저 준비를 해줘요. 이렇게 아까 보신 수평 젤이었죠. 젤을 준비를 하는데, 이 젤은 일반적인 젤 전기용동에서 쓰이는 젤하고 형태는 비슷하지만 실제 상당히 비싸고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폴리일렉트로라이트라는 물질을 쓰게 되는데, 이 젤의 경우는 이렇게 젤을 만들었을 때 한쪽 끝부터 다른 쪽 끝까지 그 젤 자체의 pH를 연속적으로 바뀌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끝은 pH 뭐 0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2부터 3, 4, 5, 6, 7, 8, 9, 12까지, 실제로 2, 3만 표시했지만 2와 3 사이에는 2.1, 2.2, 2.3, 2.4 이렇게 젤의 pH가 연속적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 특수 젤입니다. 그렇게 젤을 세팅을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전극을 걸어줍니다. 한쪽에는 아까 보신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제 단백질 혼합물을 로딩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단백질 혼합물 시료를 로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젤 전기용동 같은 실험에서는 이제 로딩을 해준다고 해요.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단계 2를 보시는데, 단계 2에 이렇게 보라색, 푸른색, 초록색, 오렌지색 이렇게 단백질 ABCD를 예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단백질 B네요. 단백질 B는 원래 단백질의 pI 값이 5.4인데 얘의 경우를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 B가 여기 존재하는 경우, 여기 존재하는 경우, 여기 존재하는 경우, 이제 혼합물이고 단백질 B도 개수가 분자 수가 꽤 많은 거죠. 세 가지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전기장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이 젤은 아까 보셨듯이 이쪽이 pH가 낮은 쪽이에요. pH 2, 여기가 pH 10이었죠. 네. 그래서 pH가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젤이에요. 네, 여기 단백질 B가 떨어졌어요. 자신의 pI 값은 5.4니까 요쯤이죠. pI보다 이 단백질이 속해 있는 위치의 pH는 더 낮은 거죠. pH 3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은 자신의 pI보다 낮은 pH의 용액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보셨듯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단백질에 양성전하를 갖는 아민기가 개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의 알자전하, 넷차지가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 하에서 음극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음극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 B 입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보시겠습니다. 얘는 여기가 pH 10이면 11, 10.5 정도 위치에 있네요. 자신의 PI는 5.4였나? PI보다 높은 pH에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수용액의 OH-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아빈기는 중성으로 존재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는 COOH로 존재하고 싶어도 수용액의 OH-가 H+를 떼가기 때문에 COO-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전하를 띠는 카르복실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알자 전하는 음성, 마이너스, 네거티브가 되죠. 그래서 이 단백질 입자는 양극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좌측이죠. 그래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연히 여기 자신의 pH 값인 5.4하고 같은 pH를 갖는 지역에 단백질 B입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아까 보셨듯이 자신의 pI하고 pH가 같으면은 이온화된 칼복실기와 이온화된 아민기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단백질의 내추럴지, 알자 전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걸려 있어도 얘는 이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멈춰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입자, 단백질 비입자, 얘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자신의 pI하고 pH가 같잖아요. 그러면 내추럴지 보였죠? 알자 전하가 0이 되면서 멈춰버려요. 얘의 경우는 이렇게 이동하다가 얘도 여기 와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 B는 전부 다 여기까지 와서 멈춰요. 여기 있든 다 와서 멈춥니다. 그래서 단계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pI 5.4네요. 5.4와 pH가 같은 지역에 와서 다 멈춰버립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얘는 단백질 A네요. 얘는 pI가 3.8인데 3.8쯤에 와서 다 멈춰요. 단백질 C는 7.6 여기 다 멈추고 D는 10.4 여기 다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pH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젤을 준비하고 전기장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 혼합물을 로딩을 하고 시간을 주면 단백질 분자들이 각각 자신의 pI에 해당하는 pH 지역으로 다 이동해서 거기서 다 멈춰버려요. 그래서 포커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젤 전기 영동에서는 단백질을 분리한다 그러면 단백질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제 큰 단백질은 천천히 빨리 이동을 못하고 작은 단백질은 빨리 이동을 해서 크기에 의해서 단백질들이 분리가 되죠. 근데 얘는 자신의 pI에 해당하는 pH 지역으로 단백질들이 가서 모여요. 포커싱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아이소엘렉트릭 포커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IEF의 원리를 한번 이해하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에 의해서 단백질 혼합물을 이렇게 같은 단백질들이 같은 지역에 모이도록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발색을 시키거나 아니면 형광을 띄게 하거나 해서 단백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EF를 통해서 단백질을 내가 다루고 있는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단백질 양이 충분하다, 이게 내가 원하는 단백질인데 양이 많다 그러면 얘를 다시 추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EF는 분석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단백질을 분리해서 단백질을 정제 분리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IEF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해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EF에 대한 내용은 다 보셨고요. 추가적으로 간단한 내용 빠르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